비가 내리는 반대편으로 여름을 향해 달리네. 내게로 내미는 어떤 것도 끝내 붙잡지 못하고 말았네. 피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아서 찬란한 계절에 너는 어설픈 나의 맘에 차게 기울었지. 나는 혼자 멈춰있는 채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난 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까. 반가운 얼굴을 보고도 모른 채 두 눈을 감았네. 머릿속 그려낸 하늘은 두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랐어. 비는 것보다 적당히 또 지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서 초라한 나의 맘에 창문을 닫은 채 먼지 속에서 숨 쉬는데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난 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까.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내게 물어보고 싶어. 넌 왜 내게서 떠나가질 않는지.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새 주인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본 입찰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하고요, ELB&T에 미흡한 부분의 서류를 보완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쌍용차 인수전은 에디슨 모터스와 ELB&T 2파전이었는데요. 네. 원래 본 입찰에서 ELB&T가 한 5천억대 초반?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2천억대 후반 정도 부른 걸로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입찰가 자체는 ELB&T가 높게 불렀는데 법원 측에서 그래, 이 돈을 어떻게 낼 거야? 어떻게 좀 확보할 거야? 좀 서류 좀 갖고 와봐 이랬는데 뭔가 좀 미흡했나 봐요. 네. 그래서 두 차례나 보완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쌍용차 관리인 보고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걸 들어보니 법원 측 관계자가 ELB&T의 이 자금 조달 증빙이 좀 부족해서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려진 거죠. 네. 사실상. 네, 좀 쌍용차가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선아님이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 사업 회사인데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진동 소리 접니다. 춘추님 죄송합니다. 지금 껐어요. 네. 오늘 신청곡은 희주기님의 신청곡 폴킴의 찬란한 계절이었고요.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오프닝 곡으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야, 가을 지나가기 딱 그
옷자락을 딱 잡아가지고 그 뒷목을 딱 잡고 그러니까요. 신청곡으로. 찬란한 계절 딱 네. 어울리는 뭔가 그러니까요. 찬란하지만 짧은 계절이네요. 덕분에 아주 감성 있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라클님이 일상에 상존하는 변수들과 불확실함도 많지만 늘 변함없이 확실한 반가움으로 뵐 수 있어서 든든한 마음으로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시 같아요. 한편에. 미라클님이 그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에도 오셔가지고 정말 장문의 댓글을 오. 정말 이거는 감동이다, 마음으로 감동. 쓰면은 절대 불가능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총총님이 눈이 왜 이렇게 그래요? 충혈됐냐고. 전혀 아닌데. 밤새 뭐 했냐고. 저 일찍 잤는데. 공부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는데 아니에요. 거울 보니까 괜찮던데요. 예. 화면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녀한테 차인 건 아니고요. 네. 내일 누리호 발사를 기대해 맞아요.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내일. 야, 오늘 700분이 넘게 오프닝에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일찍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저희가 또 누리호 발사 특보로 전해드리죠. 그럼요. 네. MBC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네, MBC 뉴스, MB 뉴스 양쪽에서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준비된 순서. 원래 수요일에는 송경제가 고정 코너였는데 이제 월요일로 오늘부터 갔죠. 조금 네. 바뀌어서 프리 초대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인권사회팀의 조재영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네. 조재영 기자가 무려 사회부 기자를 평생 하겠다고 무슨 소리예요? 지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겠지만 그 사회부는 일단 기자들이 일정 연차가 되면 좀 졸업하고 다시 그렇죠. 안 돌아가는 네. 곳이잖아요. 좀 신입 기자들 위주로 좀 많이 팀이 그렇죠. 꾸려지는. 워낙 네. 힘들다고 소문나 있는 부서고. 네. 어리지 않은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예비 전문 기자의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범죄 심리를 좀 전문적으로 취재해보고 싶다라고 지원을 해서 거기에 운 좋게 선정이 되면서 그런 발령은 사회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범죄 심리 예비 전문 예. 기자로 지원했더니 예. 사회부에서 그렇죠. 쭉 이제 사건 사고와 범죄를 계속 취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 보내주셔가지고요. 예. 범죄 심리 전문 기자. 이름만 들어도 약간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알아보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주로? 사실 이게 범죄 심리 전문 기자란 게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쵸, 저도 처음이죠. 예, 저도 이거를 내면서도 제 지원서를 다시 한번 봤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저희 정말 상상의 나래를 많이 폈는데요. 범죄 심리가 요즘 정말 인기가 많고 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분야라고 하는데 막상 일반 대중들한테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 연쇄살인범의 심리, 사이코패스는 어떤가?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어떤 기자로서의 범죄 심리 취재라는 거는 그 가해자의 심리 플러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살인범, 흉악범들이 안 나올 수 있게 사회를 바꿀 수 있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피해자들을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수 있는가? 왜냐면 우리가 무슨 아주 나쁜 사건이 났을 때 또 가해자를 사형시켜라, 엄벌해라 이런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어오르지만 막상 그 피해자분에 대해서는 평생 어떻게 이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분이 안 나오게 할 것인가는 좀 약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지원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잘해야 전문 기자가 통과가 되고요. 아니면 탈락합니다. 지금 예비여서 여기서 잘해야지 되고 아니면 이제 잘립니다. 지금 댓글로 사회부 종신계약 축하드립니다. 네, 쭌쭌님이. 이렇게 못을 박으시는군요. 네, 블루가TV님 뼈는 사회부에. 네. 뼈를요. 사회부 네. 나의 뼈를 부탁해라고 하셨고. 김정국님이 프로파일러 하실라나 프로파일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분야겠죠? 이게 아무래도? 사실 잘 안 알려지는데 프로파일러가 어떤 자격증이 있지는 않아요. 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경찰 현직에 계시면서 이제 그 후에 공부를 좀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심리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경찰청에서 내는 공고 이럴 때 이제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경력을 쌓고 싶다 하면 되는 거고 프로파일러가 되는 시험이란 게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게 범죄 심리학과가 인기가 많아서 거의 여기는 늘 경쟁률이 높고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경찰 아닌 일반인도. 그렇군요. 예. 그럼 어떻게 그걸 공부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기자들이 어떤 그
기자 일을 하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학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이런 거 많이 가는데 언론 대학원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쵸. 네. 사실 언론 대학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약간 남들이 안 하는 여기는 좀 자신이 없어서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하고 싶다 해서 좀 사법과 행정 이런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 범죄심리학 수업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박지성 교수님 수업을 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 예, 자주 예. 나오시는 그분 수업을 듣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은 유영철의 편지. 그러니까 아. 살인 정말 글씨 잘 쓰거든요. 아. 정말 글씨 잘 쓰고 정말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 안에 좀 들어있는 심리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지금 너무 죄송하고 이런데 지금 제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듯이 피해자들도 힘들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피해자들의 가족하고 자기 가족을 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리인 거죠. 네.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서 좀 더 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 이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까요. 오, 뭔가 무궁무진하네요. 예. 네. 지금 주제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네네. 얘기에 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범죄 심리 분야가 있었던 건 아닌데 예비 전문 기자 부분에 네. 이제 주재현 기자가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손들고 나가서 선배들이 우리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키워줘야 된다면서 오. 이게 쭉 밀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좋아하네요. 있었거든요. 네네. 결론은 사회부입니다. 네, 결론은 뼈는 사회부에 묻는 네. 걸로. 네. 근데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요런 부분에서 친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 문제가 접근 자체가 너무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친족 성폭력 피해자분들은요, 이제 저희가 취재를 요청하면은 받아주니까 다 거절하세요.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 때 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친족 범죄는 이제 내가 이 가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순간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가 바로 특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자기가 신원이 알려질까 봐 너무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럼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럼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쩌다가 자조 모임에서 한 분, 두 분 이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좀 다른 분들도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한 권 쓰시게 됐고 저도 그 책을 읽고 이제 우연하게 접하게 돼서 이제 여러 번 연락을 드려서 이제 힘들게 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신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걸 진짜로 해내신 분들 덕에 이제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분들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인터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덟 살 때부터 그냥 무슨 잘못을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10년을 이제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8살에 1년 동안 이제 성폭력이 있었거든요. 19살쯤에 다시 그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게 성적인 행위였다는 걸 알게 되고 길 가던 아저씨가 나 만졌어요도 아니고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인데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켜줘야 하는 아빠가 한 것도 충격인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할까요? 23살 정도에 아버지가 이랬어 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너 하나만 입 다물면 조용히 있어주면 이건 없는 일이 된다는 식으로 여동생한테 내가 너한테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할까봐 견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냥 언니는 착해서 그런 거야. 너 언니의 성격 때문이다. 이제 감정을 조금씩 찾기 시작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장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드디어 가서 내가 이제 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무덤이라도 파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아내를 잃고도 자식을 둘이나 잘 키워낸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이거는 부모가 나를 버린 것 이상으로 성학대를 했다.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로 정 의원님이 듣기도 힘들다. 한성님이 사람이 아니구만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 이상아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오늘의 영화님이 제보를 해야지 세상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인터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좀 되게 무겁고 이분이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서셨는지가 좀 느껴져서 굉장히 좀 다가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인터뷰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좀 편집을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친족 성폭력 이런 단어 잘 안 썼거든요. 이런 그렇죠. 사건이 있었을 때 네네.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근친상간이란 표현을 많이 그렇죠. 썼던 것 네, 같아요. 네. 표현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피해자분들이 그 근친상간이란 단어, 그 우리가 쓰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벽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왜냐면 그 단어를 들으면 근친상간하면 아빠랑 딸이 서로 좋아서 한 건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해자 대부분은 아빠나 오빠나 뭐 친척 어른 이렇게 자기보다 가정에서 훨씬 이제 윗사람들인데 네. 또 반대로 엄마가 아들한테 성폭력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럼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권력형 성범죄라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교사나 직장에서 상급자가 저지른 성범죄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또 대부분의 친족 성폭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이런 성적인 행위가 뭔지 잘 모를 때 야 너를 너무 예뻐해서 그렇다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막 구슬려서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너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또 반항하면 네 동생도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네. 총총님이 이런 일이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 이어진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에게 이제 이런 일을 당한 뒤에 용기 있게 고백하거나 밝히는 일이 정말 큰 마음가짐이 필요한 네네. 일이잖아요. 보통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신다고요. 이게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피해 후의 첫 상담까지 내가 10년 이상 걸렸다 이런 답변이 55%라서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난 피해자 세 분의 경우도 성폭력 피해를 외부에 고백하기까지는 짧게는 10년이 걸렸고 길게는 30년 걸리신 분도 계세요. 아까 인터뷰에도 사실 어렸을 때 예. 당한 일을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때 그게 나한테 한 행동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성인이 돼서 그렇고 또 성인이 돼서도 이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가족들이 이걸 말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이 안전하려면 네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거 얘기해서 우리 가족이 다 이상한 사람 되는데 너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제 은폐를 하고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그 10년이 문제가 뭐냐면은 현행법상 그 공소시효가 있는데 친족 성폭력은 범죄가 종료된 시점 또 만약에 미성년일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20살이 된 성년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저를 성폭행했어요라고 말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서 겨우 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법적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피해자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결심하기까지는 사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친척들하고 연을 끊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 그런 일 당했어요. 그다음 20살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30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럼 20대 때 무조건 아버지를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 아유. 네. 성원이님이 제발 우리나라도 300년, 400년 처벌이 되길 바란다고 친족 성폭력자에 대한 처벌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본다고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이 되기라고 말씀하셨고 러블리나님도 그 아버지 회사 부장님 댁에 놀러 가서 어떤 일을 좀 당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친족 성폭력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가족의 연을 끊어내야 되는 거고 다시는 안 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공소시효 이거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댓글로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네, 국회에 그럼 이제 공소시효를 친족 성범죄의 경우에 폐지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이제 아직 논의가 뭐 본격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공소시효 폐지를 해달라라는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족 성범죄는 이제 전형적인 암수 범죄라고 하죠. 세상에 잘 안 드러나는 범죄입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평균 한 770여 건의 친족 성범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는데
이게 신고율이 4%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친족 성폭력 피해자 100명 중에 96명은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네. 네. 참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는 정말 분노를 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해도 피해자분의 그 얘기가 어떤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처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게 그 신고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랑 가해자 같은 집에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10명 중에 1명이 구속되는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됩니다. 한 명이요? 예, 10명 중 1명이요. 예,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또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여중생 2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의붓 아버지가 딸과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지 약 석 달 만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온 딸은 그동안 신고조차 못했고 딸 친구 가족이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3차례나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두 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에야 가해자는 구속됐습니다. 친족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구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 작년에는 10명 중 1명이 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이 가족이 곧 가해자인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심지어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 아버지를 신고했던 여중생이 3주 만에 보복 살해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유 참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조재민님이 공소시효 당연히 없어져야 함 얘기하셨고 마이클 죽수님도 공소시효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런 연은 끊어야 된다. 그런 인연은 끊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올 저스티스 디파인드님이 이런 성범죄는 사회 분위기에 만연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집어내도 계속 성범죄자들은 새롭게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김영웅님도 성폭력을 한 이상 가족이 아니다. 슈레딩거의 0.5초 토끼님도 친족 성폭력은 인류에서 최악 중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HLB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악함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악의 범죄다. 신다롱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총총님도 내가 성폭력을 당한지도 모르고 세월이 지나서 아는 경우도 너무 다 많다. 이런 거는 뭐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다 이런 얘기도 또 다른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어렵게 신고를 했는데 이제 보복을 당한 거잖아요. 어린 피해자들까지 목숨을 잃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데 또 화가 났던 보도가 접근 금지 명령 관련한 내용이었잖아요. 이거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네,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한번 당시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2년 전 이혼한 정모 씨는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초등학생 아들, 딸을 넉 달 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이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 남편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접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바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데다 사냥용 총기까지 가진 전 남편. 언제 어느 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실제로 쐈어요. 실험을 해봤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혼 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 씨. 그런데 옛 시어머니가 2주 뒤 전화를 걸어 집에 정확한 주소를 대며 우리 손주들이 거기 있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접근 금지 끝나는 날 아빠가 데리러 가겠다며 자녀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냈습니다. 집 주소가 전 남편에게 노출된 겁니다. 네. 네, 이게 대체 주소가 어떻게 새나간 거냐 취재를 해봤더니요. 이제 경찰에서 그 전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라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주소를 비공개로 했고 법원이 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결정을 보내면서 여기 이 주소에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정확하게 적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행법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경우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사를 가면은
이 사람이 가해자가 이사를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자가 이사를 나간 경우에는 그냥 이게 또 고스란히 알려지는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아, 주소를 명시해서 예, 예. 여기에 가지 네, 마요 네, 네. 하면서 그 주소를 가해자를 원래 알려주는 쫓아내야 되는데 예, 피해자 아. 도망간 경우 이 피해자 도망간 위치를 알려주는. 그래서 작년에 대구에서 이렇게 알게 된 전 남편이 이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아내분이 중화상을 입고 지금 2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소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말라라고도 할 수 있게 법을 바꿨거든요. 네. 이게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잘 모릅니다. 아, 경찰도 잘 모르고 아, 바뀐지를 네, 바뀐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 기관에서 알고 계신데 막상 이걸 하시는 뭐 경찰이나 법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세요. 이게 접근금지 명령이 5년 동안 15,000건이 내려졌으니까 따지고 보면 1년에 평균 3,000건, 하루에 뭐 10건 가까이 이렇게 막 내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야. 법원이나 경찰이나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앞으로 끊임없이 좀 지켜보고 추석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언론이 할 일이죠. 김혜영욱님이 모든 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네요. 허점투성이 처리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HLB님이 법이 범죄를 키웠네, 법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소영차님이 한마디로 여기에 살고 있으니 접근 금지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막 이 얘기가 맞죠. 딱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도 조재현 기자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좀 현장에서 더 좀 네.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얼핏 들었는데 조재현 기자가 우리 성지현 기자와의 또 인연을 앞으로 네. 계속 이어간다고 제가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했죠. 예. 모셨습니다. 엠빅 뉴스에 합류를 하신다고요. 네, 제 감히 이제 영광스럽게 이것이라야 시즌 3에 제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시즌 3의 첫 주제를 심신미약 감형으로 잡고 미리 엠빅 뉴스 커뮤니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야? 심신미약 감형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이게 딱 한 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무려 32만 와. 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와, 32만이요? 결과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분들도 한 뭐 그러면은 한 7, 80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압도적으로 그런 감형 필요 없다. 이게 94%. 야. 예, 94대 6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정말 다양한 사례들 우리 법제도는 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아까 말씀하신 징역 200년, 300년은 왜 없는 거냐? 판결은 왜 이렇게 황당한 게 많냐? 그래서 이거를 뭐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이라든지 뭐 조두순, PC방 살인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아 이런 다양한 실제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이거 실제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 우리 업로드 기자님께서 업로드 저희 PD들이 만들었어요. 네. 제발 이렇게 제발 망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여러분 네. 봐주셔야죠. 이렇게 10월 알림 29일 해놓으셔야죠. 업로드입니다. 네, 이런 알림. 네. 다이어리에 이게 사실은 써놓으시고. 이것이라야가 시즌 1, 2가 있었고 이번에 시즌 3인데 저희가 이제 좀 새롭게 준비하면서 조재현 기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네. 이수정 교수님도 출연하셨잖아요. 네,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인데. 네. 원래 유튜브는 거의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잘 못 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주제가 좀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오셔서 와. 얘기를 나눠봐서 영광이었는데 정말 2시간 녹화 내내 쉴 틈이 없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또 유머가 있으세요. 웃지 않고 막 유머를 날리시기 때문에 예. 재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예. 표정으로 유머를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방송 녹화한 저도 지금 사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한 분 정말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하시는 김성훈 변호사님도 함께 모시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두 분이 또 이제 호흡이 너무 좋으셔서 네. 예, 사전투표 댓글도 저희가 또 직접 하나씩 보면서 댓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댓글이 뭐 거의 뭐 전문가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신미약 감형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주제들을 전문가분들 모시고 궁금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다양하고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꼭 해달라, 예, 또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거를 이것이라야 1회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런 부분을 또 열심히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관부 많은 만관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29일 네. 이것이라야 시즌 3 네, 시즌 3 합니다. 많이 네. 많이 봐주시고. 네. 올 저스티스 디파인드님이 법으로 사형시켜도 이런 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런 범죄는 끊임없이 생기죠. 네. 말씀해 주셨고. 총총님은 직접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조재현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즌 3 이제
이번 편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 한 편으로 그렇죠. 끝나는 건 아니죠?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쫙 잡아놓고 있거든요. 음.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다뤄볼 주제가 좀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많은 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5,000분 넘게 계신데 일단 네. 이분들은 꼭 한 번씩 아.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인권 사이트 앞으로 빼박 사회부라고 말씀드려도 아, 네. 될까요? 뭐 지금 예비 기자시지만 네, 네, 앞으로 네. 이제 진짜 전문 기자에 전문 되는 기자가 날까지 되셔가지고. 쭉.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조재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아, 산책. 아직 원필 피케 기자가 좀 전에 그 피케 뭡니까 저거 나오니까 네. 채팅창에 국감장이냐고 국감장 패러디하냐고 아, 저도 네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이게 센스 있는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까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긴 했는데 워낙 저희가 또 이 푸터 팬들이 저희 또 패밀리니까 뭐 속속들이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정치팀의 김재경 기자의 랑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조재영 기자가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누가 올려놨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뭐 일선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조재영 기자가 범죄 심리를 전문 기자 길을 가게 된 게 김재경 기자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세요, 그게 그게? 무슨 남편은 심리 파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워낙 친하니까 김재경 기자 굉장히 착해요. 같이 착해요. 텃밭을 네. 일구는 사이거든요. 아, 김재경 그렇죠. 기자가. 네. 네. 그렇죠. 스카이버드님은 이참에 조목리 국감을 하자고 그러죠. 참 해보죠 뭐. 네.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할 질문이 없습니다. 공적으로는 질문할 게 없기 국감은 때문에. 원래 자 오늘 뭐 말씀을 드리면 김정우님께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감정은이시구나 이런 닉네임이 굉장히 노근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슈레딩거의 0.5초 토끼님이 두목 아직 오징어 게임 참석 연락 못 받으셨나 봐요 하셨습니다. 저 별명 어제부터 생겼잖아요. 뭐예요? 노일남이라고. 노일남 왜죠? 돈이 많으신가 본데. 아니 그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그만하고 아까 사실은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5천 명으로 늘었잖아요. 저도 깜짝 그걸 이제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텐데 왜 여기 와 있나 여긴 어디 나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여기- 분위기더라고요. 이유가 오늘- 뭐예요? 이게? 유튜브 채팅창인데 그걸 이제 한 라이브가 끝나면 그 라이브에 있는 분들을 다른 라이브로 이렇게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관리자분께서 이렇게 좀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오셔서 또 프리데스크 보시고 또 재밌어서 또 내일부터 계속 오시라고 이렇게 오신 거니까 너무 좀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많이들 안 나가시고 계속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 수가 쭉 그렇죠. 유지되고 많이 안 있습니다. 나가시죠. 아니 뭐 성지환 기자를 보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예. 국감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뭐요? 노두목 넥타이가 삐뚤어질 때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서영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거울을 안 봤을 때죠. 그냥. 네. 제가 아. 목이 좀 두꺼워가지고 사실은 넥타이 길이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연두부 엄마님이 노두목님 동묘시장 꿀팁 알려주세요. 동묘시장 꿀팁은 한 주도 한 1년 됐네 간지. 우리 또 가야겠네. 찬바람 불면 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한 10,000원 이상 주고 사시면 좀 아까운 옷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깎으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로 디스카운트 하시면 예. 일단 절반 깎고 들어가라는 게 끝났습니까 이제? 꿀팁입니다. 아니 홍승표님이 노일남이 무슨 뜻인지 딱 정리해 주셨어요. 일 안 하는 남자 노일남. 일은 안 하고 아니 큐시트 근데 산책 오늘 나가야 다른 되는데. 라이브 계시다가 한 5,000분이 오셨는데 우리 농담하는 거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럼 그러네요. 콘텐츠를 전해드려야지. 네. 네, 그러면 오늘 큐시트 산책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네네. 보시죠. 오늘 이제 고발 사주 관련 뉴스 전해드리면 그 권순정 검사가 입건됐다고 합니다. 공수처에. 권순정 검사. 네. 권순정 검사가 누구냐면 그 지난해 4월 당시에 대검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이제 고발 사주가 있었을 법한 시기. 그러니까 있다면 그 시기에 있었을 그런 건데 의심되는 시기인데. 그 권 검사 같은 경우는 손준성 검사 등하고 한 100여 차례 정도 이제 카톡이나 대화 등을 나눈 어떤 기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자,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오늘 이제 국감장에 나타났는데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제 사실 저희 MBC 보도가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물어봤겠죠 당연히 기자들이. 거기에 나오는 게 저희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제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제가 적었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뭐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만들어 보낸다 이런 워딩이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기억이 또 그거는 또 기억이 살짝 남았죠. 났는데 예. 다른 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얘기를. 아, 근데 단기적 됐고. 네. 네네네. 띄엄띄엄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근데 그 말하는 논리가 참 재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막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기억 안 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억난다면 그 말 믿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뭐가 있군요. 그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고발 사주 의혹을 검찰과 연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뭐 이렇게 뭐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국감장 핫했던 데가 어디예요? 또 경기도청 예. 국토위 국감이 있었는데 좀 더 뭐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이제 격돌 2라운드라고 뭐 많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물론 사실은 오늘도 뭐 스모킹 건 뭐 별거 없었어요. 사실은 별거 없었고. 네. 근데 오늘 뭐 이제 추가이익 환수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굴복했으면 50억 클럽이 아니고 500억 클럽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전에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셔가지고 봤더니 그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곽상도 전 의원, 그러니까 아직 의원이죠. 네. 의원의 아들의 50억 관련된 얘기를 그 녹취를 입수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사상으로.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인데 한번 뭐 저희 라이브 끝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누리호, 누리호가 내일 이제 우주로 내일입니다. 갑니다. 네. 우주로 가는데 현재까지는 뭐 기상이나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오후쯤에 아마 발사할 것 같은데 왜 누리호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100% 우리 기술이니까. 아 역시 굉장히 똑똑하세요. 아니 MB 네이처에 네.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 김승환 그 저희- 엠빅 네이처 담당하시는 저희 부국장님께서 굉장히 또 공을 들여가지고 내일 또 이 기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사실은 나로 같은 경우는 엔진이 러시아 거였어요. 일단 엔진이. 네, 핵심 요건 이제 부품이 이제 그렇죠. 이제 내일 발사되는 누리호 같은 경우는 엔진, 뭐 탱크 다 우리 기술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규모 큰가 봐요. 이 위성의 규모 큰데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정도 크기를 우주로 쏠 수 있는 나라가 6개밖에 없대요. 저희가 7번째가 되네. 이거 성공하면.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인도까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가 되는 거죠. 저희는 MBC 유튜브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특보로 이제 방송을 해드릴 텐데 내일 아침 9시 한 10분 정도부터 나로 관련된 영상들 누리호, 누리호 나로. 죄송 이름을 이렇게 비슷하게 짓지. 뭐 네, 아무튼 우주 뭐. 도전의 역사니까요. 네. 그런 영상들하고 지난번에 뭐 선을 넘는 녀석들도 나왔었잖아요. 네, 특집으로. 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모아서 저희가 9시 10분부터 라이브를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물론 저희가 출연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나왔던 영상들을 다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한 3시 그러니까 외전이 끝나면 특보가 나갈 텐데 그때부터 또 이렇게 쭉 그 현장을 보여드리는 그런. 이게 보통 네. 성공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30%도 채 30%. 안 되고 그래서 좀 잘 발사가 그러네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공하면 박수 쳐야겠네. 이거 그럼요. 진짜. 박수 칠 일.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는 입장에서 30% 성공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요. 이건, 그렇긴 한데 굉장히 어쨌든 의미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잘 될 것 같아요. 오징어 네. 게임 너무 거기 물 좀 빼세요. 오징어 물 너무 빠지면 최근에 진짜 보셔가지고. 없어요. 네. 네. 자, 그 재택 치료에 대한 기사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 네. 지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택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신 분들 전국적으로 2,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재택 치료의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질 텐데 그렇겠죠. 네.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보완점이 뭔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게 물어봤는데 문제고 어떤 게 뭐 이런 네. 현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재택 치료라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다 확진이 되면은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생필품 같은 걸 사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쓰레기도 사실 문제라고요. 쓰레기를 그 기간 동안 밖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2개가 더 있는데 단독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단독 기사 중에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죠. 이분이 그 이력서를 또 허위로 쓴 정황이 있어가지고 아, 저희가 네. 이제 취재를 했고 교생으로 근무했는데 강사라고 적었대요. 아. 네. 그리고 다음 기사는 겨울에 작전 못하는 드론인데 이게 육군에서 도입한 드론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쓰질 못한대요. 아 영하 10도 아래로 네네. 있군요. 아. 근데 웃긴 거는 해군하고 공군이 도입한 거는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가 있대요. 육군은 왜 그래? 그거 약간 의문이죠. 그래서 기종이 다른가? 아무튼 뭐 이런 기사를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오니까 또 한 2,400분 정도 더 늘어가지고 7,400명 계신데 아무튼 예. 뭐, 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방까지 쭉 가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